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마 첫 번째는 우리 권리변동 파트에서 용어들, 법률행위 의의에서 우리가 법률행위 말뜻 단독행위, 그 다음에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에서 이 적법까지 사회적 타당성 103점 따라가야겠죠.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41번 단다시 문제는 법률 용어가 나와요. 청약이다, 승낙이다, 원시득, 승계취득, 요 파트. 요거는 저 해마다 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별표 하나고, 제가 꼽는 예상시는 어디냐?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단독행위, 단답시면 단독행위의 말뜻, 그 다음에 법률의 목적에서 적법, 단속규정, 효력규정. 여기부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바로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게 용어예요. 가끔 나오는 거지.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지만,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이 용어를 묻잖아요. 물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청약, 우리가 매매를 얘기가 나오죠. 청약, 팔겠다, 사겠다. 한마디로, 청약이다, 승낙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뭐냐고 굳이 모르신다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청약, 승낙. 그럼 의사표에 모여서, 매매 요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팔겠다, 사겠다. 1억 원에 팔겠다, 1억 원에 사겠다. 그러면 매매가 요건이 충족되는 거죠. 매매는 뭐냐? 매매는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매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각종 계약,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그 계약이 뭐냐? 매매, 교환, 임대차는 법률 요건. 그 요건이 충족되면, 매매 요건이 충족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권리무가 발생하는 거. 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인도 의무가, 매수는 매도인에게 대금지 의무가, 이 권리무가 발생하는 거.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금지 청구권이다, 또는 목적 인도 청구권이다. 이 권리무 관계 발생하는 권리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청약이다, 승낙이다, 의사표 법률 사실. 그러니까 매매라는 임대차나 각종 계약은 법률 요건. 그 결과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대금지 청구권이다, 물건의 청구권, 권리무의 발생, 법률 효과,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요거는 간단하지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나온 것들이 1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지문들이에요. 이거 두세 번 읽어봐야 되는데, 특히 제가 하다가 이렇게 이제 밑줄 그는 데 있어요. 이 밑줄 그는 것들은 여러분들 형광펜 그려가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스스로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이 중에서 하나만을 구원하자면 여러분 스스로 보셔야 돼. 이 중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권리 발생에는 원시취득 있고 승계취득이 있는데 왜 나누는 거냐? 아니, 권리 발생에 원시취득이 어떻고 승계취득이 어떻고 나누는 거냐? 근데 전 사람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무권리자일 때 다음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권리자죠. 이 사람이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일 때 다음 사람, 신주체라 불러. 신주체가 원시취득은 되는 건 안 되는 거냐? 원시취득은 가능한 거죠. 왜 가능합니까? 원시취득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내가 최초로 만든 권리지. 남의 물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라도 다음 사람이 원시취득은 가능하다. 그런데 승계취득은요. 내 앞선 권리 물려받는 거잖아요.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다음 사람 의리하는 사람이 승계취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요게 포인트예요. 전 사람이 무권리자이더라도 원시취득은 가능하나,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일 때 다음 사람 승계취득할 수 없다. 권리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요 9지문 뽑아놨지만 이런 것들을 밑으로 가가면서 다시 여기는 이론이 아니에요. 무슨 뭐 암기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무슨 논리가 아니라 여기 하나 다 잡아줄 줄 아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보면 단독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 혹시 제가 단다시 나오면 이 단독행위는 드리언점 별표가 하나 쳐지는 거예요. 의사표 개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법률행위, 계약합동행위가 있는데, 계약이니 여기는 계약과 따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볼 일이 없고, 합동행위 시험법이 아니니까요. 단독에 단다시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래. 자,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일방적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가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효과가 생기면 단독법률 부르는데, 단독행위는 요 얘기 중요한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다. 즉 단독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지. 대한민국 민법에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단독이 허용하지 않아요. 단독 법정주의다. 그런 다음에 단독행위는 또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문으로 나오겠죠.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이렇게요. 단독행위는 계약과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즉 단독행위 계약이랑 다른 거다.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단독행위에는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이 있을 거예요. 계약에 관한 규정을 단독행위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계약에서 배운 지식을 단독행위는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하면 안 된다. 완전히 사람 따라 혈액형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 거죠. 이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지 못한다. 조건이 없이 못한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 조건부 취소, 조건부 해제, 조건부 철회 인정할 수 없다. 세 개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봐주시고. 자, 그러나 어떤 데 붙일 수 있냐. 원래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는요. 조건계약을 붙일 수 없지만 예외 있죠.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지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 이익만 주는 행위. 뭐죠? 채무 면제, 유언, 유증은 단독행위지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하나 붙이는 경우 뭐가 있죠? 상대방의 승낙, 동의 얻어서는 붙일 수 있다. 자, 다 정리.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 없을 수 없으나 상대 이익을 주지, 손해를 주지 않는 유언, 유증, 채무 면제 붙일 수 있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부 동의, 조건부 취소, 조건부 해제 붙일 수 있다. 두 가지 예외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 그 다음에 그 목적은 법률의 목적은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 내용이죠. 계약 내용은 그 목적은 네 가지 갖춰야 되잖아요. 그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해야 되고 플러스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네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유효. 확정 반대말 불확정, 가능한 반대말 불능, 적법 반대말 위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103조 위반이라면 다 무효되는 거죠. 네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자, 물론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알만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첫 번째 꼽는 어디냐 여기서는 두 번째 봐보세요. 자, 여기서는 자, 이런 얘기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면 돼요. 뭐 원시적 불능, 뭐 후발적 불능, 다 보시면 되는데 바로 키포인트. 요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요 키포인트 도표를 문자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몇 번 읽으셔서 익히셔야 돼요. 다 기출 지문들이기 때문에 자, 키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기억나시죠?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행할 수 없는 계약. 자, 9월 15일 날 건물 매매결 체결했는데 이 건물은 9월 14일 날 이미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화재가 나서 없어진 건물이야. 계약 성립 전에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하지만 후발적 불능은요.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이행이 불가능했다. 성립 이전에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성립 이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후발적 유효한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원시적 불능에는 좀 더 세밀하고 원시적 전부 불능이 있고 일부 불능이 있어요.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전부가 불가능하면 전부 불능, 계약 체결 당시에 일부가 불가능하면 일부 불능. 전부 불능이다, 일부 불능이라는 거죠. 다시 원시적 불능 다시 나눈 거야. 근데 우리가 말하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원시적 불능 무효라는 얘기는 좀 더 정확히 원시적 불능이 전부 불능일 때는 언제나 무효가 되고 다만 뭐의 문제가 남는다? 원시적 전부 불능은 언제나 무효이고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문제입니다. 기억하셔야지. 이 정도는 쭉 나와야죠. 원시적 불능이지만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이라면 자, 예를 들면 토지 1000평 매매가 맺었는데 그 토지는 계약 철량의 1000평이 아니라 950평밖에 안 되는 땅이었더라. 마이너스 50% 존재잖아요. 전부가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1000평 매매가 철했는데
토지는 950평밖에 안 되는 토지였더라. 그 일부 불능이야. 일부 불능일 때는 그때는 계약자율적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뭐의 문제가 넘어갔냐. 그때는 담보책임 문제로 넘어가요. 이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수량 부족. 우리가 매도에 담보책임 배웠잖아. 매매 목적 수량이 부족할 때 대금을 감액해달라. 50평 값을 깎아달라. 계약 못 달성하는데 계약을 해지한다. 자, 정리합시다. 원시적 불능도 전부 불능이 되어서 무효가 되었을 때 계약 체결자 갈등은 넘어가지만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이어서 나머지가 유효해졌을 때는 매도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외에서 담보 책임 문제 넘어간다. 이리 넘어간다. 그럼 일부 불능의 문제라면 담보 책임, 전부 불능의 문제라면 계약자 갈등이 넘어간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계약자는 유효한데 그 원인을 따져봐야죠. 왜 후발적 불능이 있는가? 그 원인이 채무자에게 우리가 항상 불능 얘기 나올 때 채무자로 매도인 생각하시죠. 매도인, 건물 매매한 매도인, 그 매도인의 채무자에게 자기 잘못으로 건물 매매했는데 매도인 지 잘못으로 불을 냈더라. 귀찮아서 찌었을 때는 이때는 뭐에 넘어간다. 이때는 이행 불능의 문제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 플러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손해배상. 이행 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왜 후발적 불능이 됐는가? 채무자에게 귀차서 없이 전제지변이나 제3자의 과실로 9월 15일 날 건물 매매가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9월 17일 날 천재지변 벼락이 쳐서 또는 옆집 부인에서 불이 옮겨 붙은 거야. 그럼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매도인 잘못도 쌍방의 귀차서 잘못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뭐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우연부담 문제 넘어간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잘못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채무 부여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해지니 손해배상 문제 넘어가는 거고 잘못 없이 천재지변 등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연부담 문제 넘어간다. 이거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요 용어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제가 체크한 용어들이요. 자, 여기 하면 요거는 요거까지 하면 계약법까지도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자, 키포인트 다시 한번 몇 번이건 이 용어 익혀주고 반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제가 하나만 체크하자면 포인트 1번에서 테마 1번에서 하나만 찍어라 하면 이거예요. 이게 나온다. 우리 중요한 일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 특히 뭘 외우셔야 돼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그런데 그걸 암기할 때 강행법계는 효력 규정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단속 규정이 있다. 하나만 외우시면 돼. 효력 규정이 아닌 건 다 단속 규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효력 규정, 우리가 효력 규정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위반한 당사자끼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야. 또 하나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우리가 강행법 위반의 무효는 절대형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형 무효 돼버리면 선의의 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절대형 무효는 추인할 수 없다. 절대형 무효는 전환될 수 없다. 절대형 무효는 철회할 수 없다. 자, 강행법 위반의 무효된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절대형 무효 4가지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의 3자 보호받지 못한다. 절대형 무효는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무효행위를 전환시킬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4가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강행법규 그러면 효력규정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속규정은 예외로 인정되는 거야. 그렇지만 강행법규 중에서 예외적으로 단속규정 위반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유효하지 그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좀 더 정확히 하면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규정 위반하면 언제나 무효. 강행법규지만 단속규정 위반하면요.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 법률행위, 그 계약은 유효하지 무효는 아닌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뭐 효력규정이냐? 중간 민법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경을 볼 때 이런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 얻어맞고 벌금은 낼지언정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등기 자체가 유효하다 그러면 단속규정 위반하면 할 수도 있는 거야. 효력규정 위반하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매매계약 자체 무효돼 버리고 등기가 무효돼 버리면 이건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외우셔야 돼요. 작년에도 여기부터 나왔고 재작년에도 여기부터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명신타 관련되는 거, 명의타가 관련되는 건 효력규정이야.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당사 언제나 무효. 그 다음에 밑도 끝도 없지만 증권거래법 외우셔야 돼. 증권거래법에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적발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무효이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관련 규정 무조건 무효예요. 이거는요. 처벌이 문제는 무조건 무효예요. 그래서 토지 허가제 이루어진 미등 전매는 중간 생략 등기는 기왕에 허가 났더라도 중간 생략 언제나 무효. 처벌이 문제 언제나 무효. 효력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알아야죠. 자,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채 중개 영업행위. 한마디로 무등록자 중개 영업행위는 적발되면요 처벌도 받고 그 중개 영업행위 자체 그냥 무등록자가 뭐 토지 매매를 했어요. 그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중개 영업행위 자체는 무효이다. 처벌이 문제 아니라 뭐라 본 거예요? 효력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볼 게 있어요. 그 효력규정 위반이 또 뭐가 있냐? 좀 더 볼게요. 자, 여기 중요해요. 우리 중개사입니까? 무등록자, 무등록 중개 영업행위 자체는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효이다.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규정. 여기 하나 더 들어갈 게 뭐예요? 우리 이런 거 묻는다. 이런 거. 공인중개법에서 법정, 중개, 보수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뭐 6억 원 미만일 때는 0.몇% 이하에서 협의를 결정해라. 뭐 9억 원 이상일 때는 0.몇 % 이하에서 뭐 어쩌라. 중개 보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초과하는 약정은 적발되면 어떻게 된 거? 적발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효이다. 왜요? 효력 규정이에요. 무효인데 전부 무효가 아니라 법정, 중개, 보호를 초과하는 부분만은 뭐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무효이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죠. 그러면 무등록자의 중개 영업행위, 법에 규정된 법정, 중개, 보수 규정을 위반하면 뭐다? 무효이다. 그런데 이걸 부수해서 단속 규정이 하나 있죠.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신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느냐 틀리냐 이거 결정돼요. 첫 문제 여기 나와요.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요. 하나 제가 딱 찍자면 자 뭐가 있었냐면요. 이 공인중개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자기계약 금지 규정이 있어요. 금지 규정. 공인중개사들은 자기한테 맡긴 중개 의뢰물을 직접 자기가 매수인 데서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이 자기계약 허용해버리면 중개사가 자기가 이익 보고 중개 의뢰를 맡긴 사람 손해보겠죠. 공인중개사들은 뭐 하지 마라? 자기계약 거래 금지 규정이 있어요. 이거 위반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중개 의뢰물을 직접 자기가 계약 맺고 자기가 매수인 데서 계약 맺는 자기계약 거래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이거 효력 규정이 아니죠. 요 하나만은. 자, 정리하셔야 돼요. 관련되는 거 이거 갖고 키포인트가 정해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무효.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자기계약 거래금지 규정은 이건 단속 규정이다.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지언정 유효지 무효는 아니다. 요거 그냥 나올만 하니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우리 학문 공부하는 법대생들 아니에요. 최근에 출제 경향은 공인중개사가 업무 볼 때 판에 알아야 될 사항. 그 여기가 연속 2년 연속 나왔잖아요. 42번 문제로서. 자, 이거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외우셔야 돼요. 이거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보세요. 자, 요 얘기들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법의 목적 중에 선량, 풍서, 기타, 사회 관계에 없는 규정인 것을 우리가 관련이 있으면, 여기 관련 있는 것은 강행법규. 어떤 법조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선량, 풍서, 사적 지법 관련 없는 것은 임의규정이라 불러요. 근데 임의규정 위반이 괜찮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위반한 것은 아닌데며, 그렇죠? 그냥 우리가 강행법규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원칙을 얘기해요. 강행법규란 원칙이 뭐예요? 효력규정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강행 위반이라면 뭐다? 무효. 무슨 무효? 절대무효. 절대무효. 그렇지만 강행법 중에서 단속 규정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우리 강행법규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효력 규정을 묻는 거예요. 예외적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단속 규정 묻는 거야. 단 예외적으로 우리 단속 규정 위반했을 때는 이때는 뭐다?
처벌을 받을지언정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 효력점 외우셔야 돼. 거기에 나와 100% 별표 3개 쳤어요, 제가. 그 다음에 탈법이라는 말 먼저 좋아요. 하나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왔을 때 효력규정이다 단속 규정이 나왔을 때 좀 보세요. 이 103조와 이 강행법규와의 이 관계 또 이걸 우리가 잘못잖아요. 이 103조 사회적 타당성 강행법규 아주 비슷한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따지면요. 요게 103조예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 근데 뭐 강행법규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 강행법규예요. 즉 강행법규는 103조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속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지문이 강행법규 위반은 잘 봐보세요. 강행법규 위반은 곧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죠. 꼭 강행법규 위반이라 103 속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속하지 않잖아요.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가 곧 103 위반의 무효하다는 틀리는 거야.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관계, 요 정도까지는 잘 봐주시면 되고, 물론 강의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 밑줄 그어놨죠? 다 포인트예요. 다시 하면 형광펜 거가면서 2번, 3번 반복하는 거. 이게 한 문제 맞히는 일이다. 이렇게 한 문제 맞히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테마 1번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 가능, 저것까지 법률사실, 법률권, 법률효과 이 정도 단독행위의 특징 세 군데네요. 결국 다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